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한 주간 건강 잘 챙기셨습니까? 12월 요맘때면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죠. 저는 요거 하나 재밌어 골라봤습니다. 교수님들한테 906분한테 7일부터 14일까지 설문조사를 한 올해 사자성어 뭐 이런 거 재밌으시죠? 올해 사자성어가 아시타비랍니다. 아시타비.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로남불 이런 것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씁쓸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좋은 부동산 정보는 폭등한 집값 언제부터 떨어질까 라는 주제로 이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청기누설 같은데요. 청기누설 해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청기누설 아닙니까? 아니요, 요즘에 뭐 비슷한 컨텐츠도 많이 나오네요. 괜찮습니까? 시작해 주시죠. 아시타비 그거 보셨어요? 아시타비. 아니요, 못 봤어요. 아시타비래요. 나자 써갖고 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뭐 네. 그게 뭐 지록이면 다 비슷한 말 되잖아요. 아니 근데 처음 들어보는 원래부터 있던 말인가요? 원래 신조어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올해 맞... 초에 우리 뭐 얘기할 때 뭐 연초에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각자 도생 뭐 이런 얘기들 예, 많이 각자 했던 도생 것 하셨죠. 같은데. 각자 도생. 하여튼 뭐 이 정부 들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마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될 거다. 맞아요. 그런 그 얘기 침대에다 눕혀놓고 뭐 다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할 거다. 예. 지금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뭐 집값이 많이 폭등했습니다. 예. 예. 뭐 통계에 잘 안 잡히지만은 뭐 호가 중심으로는 더 많이 올라 있고요. 이제는 뭐 전국적으로 안 오른 곳이 없다시피 올랐는데 지금부터는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게 그럼 언제부터 떨어질 수 있는 건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떨어진 게 일시적 떨어짐을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하락 장을 추세를 말씀드리는 떨어지는 추세. 예. 뭐 영원히 오를 수는 없는 거니까 언젠가는 떨어지겠죠. 예, 그럼요. 그런데 단순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많이 오른 게 얼마나 많이 올라야 떨어지는가. 그렇죠. 뭐 과거에 얼마 올랐을 때 떨어졌으니까 이번에도 그 정도 오르면 떨어진다. 뭐 이것도 안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상황이 다 오르게 된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또 상승하는 원인이 아직 남아 있으면은 과거보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또 과거만큼 못 오르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가 어렵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뭐 우선은 과거를 통해서 배울 수뿐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현재 상황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면이 차이점이 있는가 이거를 또 비교 분석해서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뭐 그 시장 변수 이런 거를 고려한 전망을 해야 되거든요. 해보시죠. 뭐 과거 사례라면 우리가 유사한 시장이 바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시장을 제일 많이 예를 드는데. 네, 그건 이제 상승장 국면이었고. 하락장 추세. 예, 과거에 그러면 어떤 시기에 떨어졌었는가 기억나는 때가 있어요? 7년 이후에 떨어졌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번 떨어졌었고 또 그 전에 언제 떨어졌었나요? 그 전에는 2002년 1년 요때 떨어지지 않았었나요? 아니요, 그때는 이제 오르기 시작한 때고. 그런가요? 많이 떨어졌던 때가 97년 말 IMF 외환위기 때. 맞습니다. 그때 한 2, 3년간 많이 떨어졌었죠. 예. 그리고 그 전에 떨어졌던 때가 이제 한 1991년경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거는 일기 신도시 공급하면서 시장 안정되면서 이제 떨어진 시기였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거로부터 결국은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한 3가지 정도의 하락 원인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세계 경제가 위기가 온다면 떨어질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세계 경제는 위기가 아닌데 국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떨어질 수 있을 거고요. 이 두 가지는 부동산 시장 외부 변수고, 그렇죠. 거시경제 측면이고. 예, 시장 내부 변수로 보면은
결국은 많이 지어서 전세나 월세 같은 임대료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매매 가격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 문제라는 예, 얘기죠. 수급 문제로 귀결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원인은 뭐 너무나 일반적인 그 집값 하락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를 지켜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세계 경제 위기의 징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세계 경기도 계속 좋을 수만은 없죠. 지금 뭐 좋지도 않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돈을 많이 풀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못해 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아마 코로나 이후에는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또 회복이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과열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겁니다. 그럼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지금 미국은 지금 워낙 경기가 나쁘니까 2023년까지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과열 국면이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3년부터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거는 저 혼자 내피셜인데 생각해보고 있는데 보통 그렇게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까지 시장금리가 오르면 이제 경제가 위기로 빠지게 되니까 추세적으로 한 3년 전후 걸린다고 보거든요. 과거 2004년도에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한 2007년 이후에 세계 경제가 이제 위기 상황으로 진행됐던 그러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그런 시기 또 80년대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이제 국내 경제 위기인데 국내 경제는 뭐 세계 경제가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위기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뭐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있고 우리가 뭐 솔직히 얘기하면 대기업으로 먹고 살고 있잖아요. 수출 뭐 이런 걸로 먹고 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다거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해 버린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나오면 뭐 기업 규제 3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업들의 활력이 떨어져서 뭐 실업 사태가 벌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직접적으로는 이제 메이저 대기업들 뭐 30대 기업 중에서 뭐 몇 군데가 부도가 나고 그런 것들이 연쇄 부도로 이어지는 상황 말하자면 외환위기 때와 같은 위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집값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급 상황으로는 사실 그 많이 짓지 않으면 임대료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요즘에 뭐 토지 임대부 주택을 공급하겠다, 뭐 3기 신도시를 공급하겠다, 역세권을 뭐 고민을 개발을 해서 집을 많이 지어주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구호에 그치고 있고 실행으로 옮겨져야 되거든요. 실행으로 옮겨지려면 결국은 민간에서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결국 그 민간에서 공급을 많이 하기 시작하는 시기로부터 한 3년 정도가 지나면은 그때는 이제 입주량이 늘고 전세가가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점 어느 시점에 민간에서 공급을 많이 늘리느냐 이게 뭐 정부에서 공공주택을 많이 짓는다는 거는 하세월이에요. 언제 그게 뭐 시장에 안정을 갖고 올지는 뭐 힘들고요. 그렇게 뭐 공공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전체 물량의 한 10에서 15%를 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민간 공급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걸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일반적인 원인이라면은 좀 그 우리나라에만 특유하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말하자면 베네수엘라 같은 상황이에요. 뭐 일시적인 한국의 경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니고 한국이 아예 빈곤 국가로 추락해 버리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는 거죠. 자세히 보면 베네수엘라 집값도 떨어진 건 아니에요.
워낙 인플레이션이 강했으니까 뭐 연간 170만 %씩 인플레가 있었으니까 집값도 올랐겠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으니까 집값은 거기에 비하면은 오른 게 아니죠. 오히려 떨어진 거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자면 뭐 이런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이 뭐 지금 사회주의 실험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예 우리를 빈곤 국가로 떨어뜨리고 부자들이 한국을 탈출하는 상황, 해외로 나가버리고 이런 베네수엘라처럼 변해가는 상황이 온다면은 집값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우리한테만 뭐 특유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집값이 오른 게 뭐 수급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 규제가 너무 강해서 온 거거든요. 예. 늘 뭐 제가 주장하지만은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양도세 때문에 집을 못 팔고 취득세 때문에 못 사고 이런 식으로 딱 얽매여 있다 보니까 매물이 시장에 안 나오고 해서 가격이 뛴 측면이 많은데 반대로 이런 정부에서 정책을 완화할 경우에 뭐 1세대 1주택을 지금 강하게 고집하고 있는데 주택을 뭐 많이 가져라라고 규제를 푼다든가 뭐 예를 들면 또 주택이 아닌 다른 형태의 건물들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 준다든가 또는 양도세를 뭐 완화한다거나 아니면 한시적으로 양도세 규제를 푼다든가 이런 상황도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규제가 풀어지면서 뭐 그 기간 동안 규제가 풀린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뭐 세계 경제 위기라든가 또는 국내 경제 위기라든가 수급 상황상 공급이 많이 늘어난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뭐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가 돼서 빈곤 국가로 추락한다든가 또는 규제를 풀어서 일시적으로 집값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어떤 징후들이 있는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 부동산 마지막 5번째 이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약간 거시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한다면 이제 4번째, 5번째는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5번째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풀어서 완화가 된다면 가격은 안정되면서 기존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보다는 하락이나 좀 떨어짐을 보이겠지만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하락 안정세가 되면 제일 좋은 구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는요. 근데 그 방법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를 푼다든지 숨구멍을 튀는 방법이 아니고 오롯이 지금은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식으로 대안을 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임대주택은 그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 형태가 아니에요. 토지 임대부 주택을 하면 그건 사실상 반전세랑 마찬가지거든요. 건물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책정이 되고 토지가에 대해서는 임대료로 이제 받는 건데 그런 경우에도 저는 실패할 거라고 봐요. 거기를 분양받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차라리 반전세에 들어가면은 집을 사도 상관이 없는데 토지 임대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집을 사면 거기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주택수가 돼버리니까. 결국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형태의 뭐 그 임대주택이든 뭐든 이런 거는 정말 최소한의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국민들한테는 뭐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한테는 외면받을 거라고. 그 지금 서빙고 쪽에도 서울시에서 아파트 진 거 있잖아요. 재건축을 못 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서울시나 SH나 또는 거꾸로 주민들하고 이 협의가 안 되면 그거는 재건축이나 그러니까 리컨스트럭션을 못 하고 그냥 그 상태로 흉물이 되게끔 놔둬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소유권의 문제가 생겨 버리니까 굉장히 사례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물론입니다. 이게 이제 공공에서 어중간하게 개입하면은 민간에서도 어쩔 수가 없이 그냥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슬럼화되고 그런 것들이 외국의 사례에서도 수없이 발견되고 있고 선진국들 다 한 번씩 겪었던 문제들이고 뭐 대표적인 게 스페인 같은 데거든요.
공공주택 많이 지어봤자 맞아요. 결국 다 슬럼화돼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15년, 16년에 한참 진행을 했던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것들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공급이 됐다면 임대주택 시장 한 축은 안정을 이룰 수도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더 강하게 되는 요즘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기업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지금 현재 주택에 대한 뭐 제도나 문화가 예. 많이 바뀌어야 돼요. 맞아요. 기업에 대해서 기업이 만약에 민간 임대로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뜯어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우리가 징후로서 볼 수 있는 뭐 재미로 보자면은 일단 이 주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는 시기 그런 시기가 오면은 좀 집값이 안정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토지 투자에 대한 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시기가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서 오거든요. 그런 시기가 온 때로부터 한 뭐 1, 2년, 2, 3년 정도 지나면은 아마 집값이 안정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뭐 집값 폭등한다 뭐 이런 책들이 예. 조금 있으면 베스트셀러가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집 살 여력이 되는 사람 지금 안 사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집을 사는 시기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수요에 대한 에너지가 해소되는 시기가 와요. 그런 시기 이후라야지 집값이 안정되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횟수로 보면 아직은 상승장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계속 오를 거다 끊임없이 오를 거라는 착각에만 안 빠지고 언젠가는 떨어질 테니까 그런 징후들을 잘 지켜보면서 어떤 뭐 주택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나가야지 결국은 노후가 안정적이지 않겠나. 경제용으로는 랠리가 반복한다 이렇게 하지만 조금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달도 차면 기울고 항상 그런 거잖아요. 항상 그렇죠. 등락이 있어야 되는 뭐 그런 거고. 자, 곽창석 대표님 오늘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징후가 몇 가지, 5가지 정도 일단 얘기해 주셨고요. 첫 번째는 세계 경제 징후, 두 번째는 국내 경기 징후, 세 번째는 수급 상황에 따른 것, 네 번째는 그 정치적 리스크 등 베네수엘라 얘기를 예를 들어 주셨고요. 마지막 5번째는 현재 있는 취득 보유 양도에 등 이런 강한 규제가 한시적이라도 너무 답답하고 막혀 있어서 경기가 안 돌아간다면 어쩔 수 없이 정부의 택할 길은 뭐 그 정도겠죠. 한시적 뭐 이런 것들 나오면 또 안정이 조금 될 것 같고, 수요에 대한 에너지가 해소되는 시점은 퀘스천 마크인데 아직까지는 상승장이 판단이 된다. 그러나 계속 쭉쭉 우상향한다고 마냥 생각할 수만은 없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에게 좋은 부동산 정보, 경제 정보 등을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